베르그손의 웃음에 따르면 예술가는 이러한 인간적 관점이라는 장막을 가능한 걷어내고 자연 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의 키노아이입니다. 오늘은 앙리 베르그손이라는 프랑스 철학자의 희극론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베르그손은 생명, 기억과 같은 철학적 개념들을 깊이 있게 다뤘고 이를 통해 현대 프랑스 철학에 큰 영향을 준 철학자입니다. 특히 지속, 물질, 이미지와 같은 개념들은 제가 여러 번 소개한 들레즈 철학에도 큰 영감을 줬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깊이 탐구되는 물질과 기억, 창조적 진화와 같은 작업들은 비교적 잘 알려진 데 반해 제가 오늘 다룰 베르그손의 희극론인 웃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활발히 소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1992년 세계사에서 번역된 판본이고 지금은 절판됐지만 중고로는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희극론에 대해서는 지난번 테리 이글턴의 유머란 무엇인가를 통해서도 다뤘는데요. 테리 이글턴의 작업이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다양한 희극론을 정리하고 제시한다면 베르그손의 웃음은 보다 주관적인 방식으로 한 편의 시론을 전개해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웃음에서 주요하게 포착하는 첫 번째 개념은 경직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이 몸, 표정, 행동을 그 역할의 반경 내로 경직시킨다는 거죠. 군대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훈련소에서 제식 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자세나 걷는 방법 같은 걸 훈련받습니다. 훈련관을 이동하면서 옆 동료들과 왼발, 오른발 나가는 순서도 똑같아야 하고 이걸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타이밍에 맞춰서 왼발 하는 구령도 넣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훈련이지만 신체의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경직시키는 거죠. 이제 이런 구령을 하도 외치다 보니까 취침 시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벽에 불침번 근무를 서다 보면 이 방 저 방에서 우렁찬 잠꼬대가 흘러나오는 거죠. 훈련병들이 자다가 왼발 하는 구령을 있는 힘껏 외치는 거예요. 이게 훈련소에서는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짠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순간에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는 순간조차도 자신의 역할내로 경직되는 부조화를 느끼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집단 내의 사회성이라고 불리는 것이 다른 집단으로 옮겨가면 비사회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갓 제대한 복학생들이 실수로 운동장을 연병장으로 부른다든지 사물함을 관물대로 부른다든지 하는 경우도 대학 사회에서는 비사회적이니까 웃긴 일이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경직됐던 자신의 언어가 사회에서도 무심코 튀어나온 것이죠. 또 실질적 경험 없이 지나치게 책이나 이론에 경도된 경직성도 있죠. 예를 들자면 연애에 관련된 에세이나 심리학 서적 몇 권을 읽은 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자기 객관화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에만 몰두한 뒤에 거의 연애에 관한 한 제갈 공명처럼 이런저런 통찰을 신나게 내뱉지만 실전에서는 계속 엎어지죠. 경직된 이론의 세계에 갇혀있다 보니 유연한 현실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경직성이 만들어내는 희극적 웃음이죠. 웃음이 제시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개념은 자동주의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경직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동기계가 되는 것이죠.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의 공장 씬을 보면 이러한 자동주의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장면이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채플린이 공장에서 나사 조이는 일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공장장이 더 많은 생산을 위해 채플린의 신체 능력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업무를 가속화시키고 이에 채플린은 미친듯이 나사 조우는 일만 반복하는데요. 이러다가 채플린은 결국 나사처럼 생긴 것만 보면 자동적으로 공구로 조이려고 하는 지경에 다다릅니다. 이러한 슬랩스틱은 채플린 특유의 과장된 것이긴 하지만 그만큼 노동자의 삶이라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20대 초반에 어떤 모임에서 교육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과묵한 분이었고 낯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분의 인상이 좋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에 말을 걸었죠. 처음에는 낯을 가리니까 대답만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분도 말씀을 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점점 너무 힘들어졌는데 그 이유가 초등학교 교사가 행하는 가르침과 말투를 저에게 자동적으로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친절한 화술이지만 저는 20살을 넘긴 성인이었기 때문에 듣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자면 삼겹살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될 것을 삼겹살은요 돼지의 갈비에 붙어있는 살인데 비계와 살이 세 겹으로 된 고기예요. 포화지방이 많아서 유해하지만 혹시 좋아하시나요? 와 같은 식의 대화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주의는 신체와 정신 모두에 스며들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저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고
오래 공부를 하게 되면서 말투가 문어체에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요. 자꾸 글을 쓰고 책을 읽으니까 말들이 문장에 가까워져서 어색해지는 거죠. 베르그손은 이러한 경직성, 자동주의 등을 통해 자신의 희극론을 심화시킵니다. 웃음의 3장 첫 번째 챕터인 예술 일반과 희극의 차이에서 베르그손의 심화된 희극론이 집약되는데요. 여기서 경직성, 자동주의라는 성격을 포함한 희극예술은 인간적인 것, 인간의 산물로 여겨집니다. 흥미롭게도 이 반대에 배치되는 것이 예술 일반입니다. 즉 베르그손에 있어서 희극예술과 예술 일반은 서로 다른 지점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르그손이 생각하는 예술 일반을 알아야 희극예술의 성격이 더 명확해지겠죠. 베르그손은 자연 그 자체라는 예술의 대상을 강조하며 예술 일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예술의 대상은 무엇인가? 만일 우리의 감각과 의식에 실제가 곧바로 와닿는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사물과 우리 자신과의 소통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예술은 무용한 것이 되리라고, 아니 차라리 우리 모두가 예술가가 되리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우리의 영혼은 자연과 일치하여 끊임없이 감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베르그손에 따르면 예술의 대상은 자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각 능력을 통해서는 자연 그 자체를 감각하고 의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보는 자연, 새가 보는 자연, 꽃이 보는 자연, 개미가 보는 자연은 저마다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자연은 하나의 관점인 것이지 자연 그 자체는 아닌 거죠. 베르그손의 웃음에 따르면 예술가는 이러한 인간적 관점이라는 장막을 가능한 걷어내고 자연 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려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수많은 예술의 형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적 캔버스인 셈이죠. 들레즈가 감각의 논리에서 예술가는 새로운 것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 위에 내재하는 수많은 잠재성을 지워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도 맥락이 유사합니다. 이러한 예술 일반과 달리 희극예술은 관점의 장막을 걷어내고 자연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성에서 발생하는 경직성, 자동주의와 같은 부조화를 가시화하는 것이 희극예술입니다. 부조화를 웃음거리로 연결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르그손의 웃음은 단순한 박장대소와 같은 본능적인 반응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인간적인 것이 얼마나 부조화한 것인지 반영하는 것이 웃음의 성격이며, 또 이러한 웃음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희극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좋은 희극은 그것이 상연되거나 읽히는 그 순간은 우리를 웃게 하지만 극이 끝난 뒤에는 삶을 곱씹게 하고 또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환의 키노아이였습니다.